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우리 장 연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소영, 김경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만 미증시부터 분위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일단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 이란관 상황을 주시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 속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합권 내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0.10%, 0.03%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분기 경제 전망 요약에 담긴 전표도에서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9%로 유지하면서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한 것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고 실업률 및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향된 가운데 금리 경로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이날 FOMC 결과는 중립적이라고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영향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며 관세 여파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름께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금리 경로에 큰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전포도에서 후반부로 가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더 가까운 금리 전망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연준조차 현재 경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 경로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금리 경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작전에 동참할지 여부를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지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상은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이란 정권의 교체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 0.94%, 마이크로소프트 0.46%, 애플 0.48%, 테슬라 1.82%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1.07%, 알파벳 1.49%, 메타 0.21%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오늘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보시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현지 시간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로봇택시 생산 시설을 오픈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부문인 죽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헤이워드에 로봇택시 생산 시설을 열었으며 이곳에서 최대 연간 10,000대 맞춤형 로봇택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로봇택시 생산 시설 발표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운행을 하는 등 상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에반스 CEO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봇택시를 몇 대 운행 중이며 올해 말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택시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가 미국 뉴욕에서 무인 택시를 운행합니다. 현재 웨이모의 무인 로봇택시는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에서 운행 중인데 이를 미 동부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웨이모는 뉴욕에서 로봇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뉴욕 교통국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로보택시를 운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맞춰 영업 부문을 비롯해 수천 명의 추가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감원에 이어 2달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대규모 인력 변동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원 대상은 주로 영업 부문이며 영업팀 외 조직에도 일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결정 배경에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수백억 달러를 AI 관련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시작되는 신규 회계 연도에도 자본 지출 증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 움직임은 전 세계 IT 업계 내 AI 도입 확산과 맞물려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 감소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는 6월 22일부터 일반 대중에게 시범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CEO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6월 말부터 일부 사용자들에게 자사 로보택시 차량을 이용한 주행 체험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각 기업별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혼조세로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건 연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그런데 사실상은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았던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이 기존의 견해를 유지하면서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의 이 기준금리 발표보다도 좀 중동의 전쟁에 더욱더 시선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또 분위기가 흘러갈지 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 크게 미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시간인데요. 그동안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가끔씩 나왔었는데 오늘도 경진 아나운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 기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살던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외제차 브랜드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다른 중국차 전기차를 타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지커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와, 이 택시기사님 말씀으로는 지커는 BYD와 함께 중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차의 모습,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이자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인간 중심의 경험을 통해 전기차 시대를 재정의하고 있는 회사죠. 특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프리미엄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바로 지커입니다. 과연 지커는 어떻게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커는 2021년 3월 중국의 거대 자동차 그룹 지리의 자동차 홀딩스가 야심차게 설립한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지커라는 이름은 제로에서 시작하여 전기차 시대를 진화하고 희귀 원소 크립톤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테슬라와 니와 같은 글로벌 전기차 강자들과 경쟁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커는 2025년 2월 링앤코를 인수하며 지커그룹이라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커는 진정한 프리미엄 전기차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철학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커의 성공 뒤에는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특히 지리그룹이 개발한 Sustainable Experience Architecture, 즉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성능과 유연한 생산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지커의 첫 번째 모델은 2021년 4월에 출시된 지커 001입니다. 이 럭셔리 슈팅 브레이크 모델은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도심형 럭셔리 SUV인 지커 X, 그리고 럭셔리 대형 MPV인 지커 009, 그리고 세단 모델인 지커 007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SUV인 지커 7X와 지커 9X, 지커 믹스 등 새로운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커는 디자인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위치한 지커의 첨단 디자인 센터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스테판 시엘라프가 이끌고 있으며 모든 전기차 디자인을 유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커가 단순한 중국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커는 유럽 시장 확장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2023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첫 유럽 쇼룸을 열었고 유럽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지커는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일본, 브라질 그리고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확장을 계획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커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전기차 모빌리티의 경험 전반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지커 케어를 통해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커 파이낸스를 통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커 파워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전기차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데요. 지커 커넥티드는 통합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며 운전자와 차량 이용을 간편하게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기 위해 지커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웨이모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빌아이와 함께 레벨4 자율주행 역량을 갖춘 차량을 개발하는 등 미래 기술 확보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커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지커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셨는데요. 지커는 디자인,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를 재정의한다는 비전 아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선사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죠. 앞으로 지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갈지 그리고 우리의 모빌리티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지커였습니다. 네, 지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하면 기존에는 테슬라 떠오르셨을 텐데요. 이제는 중국의 전기차가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뿐만 아니라 지커, 또 샤오미, 샤오펑 등 이 다른 중국 업체들도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도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한국 법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또 상표권 등록까지 마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핵심 부품 같은 것들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앞으로 미국의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이제는 중국 시장이 선점을 할 수도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기업 지커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저희 경제 뉴스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거론하며 그는 쉬운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자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새벽 SNS에 테러리스트인 시오니스트 정권에 강한 반격을 해야 한다. 자비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페르시아어로 전투가 시작됐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항전을 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무조건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예정보다 일찍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1시간 20분에 걸친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 분쟁에 개입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까지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의 이란, 이스라엘, 이라크 지역으로 여행하지 않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개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중동 정제에 본격 개입하면 관세 폭탄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관세 폭탄에도 미국 인플레이션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입 업체들이 관세 폭탄 전에 수입을 대거 늘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7월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삼각 파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도래 등입니다. 중동 분쟁에 잘못 개입하면 미국이 중동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7월 9일까지 최소 15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현재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일부를 타결해야 했지만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격화하고 있자 트럼프는 지난 16일 미국으로 급히 귀국했습니다. 이에 무역 협상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올해 월간 기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관세부가 여파로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7일 미 상무부 산하 인사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9% 감소한 7,154억 달러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연초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4월 소매 판매 지표도 전월 대비 0.1% 증가해서 0.1% 감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 전월 대비 3.5% 급감하면서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다는 평가입니다. 가정용 건축자재 및 정원용품 판매도 2.7%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가 소비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껏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생활비 상승과 고금리로 미국의 가계 개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하면서 개인의 소비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FOMC에서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는데요.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파월 의장이 태도를 바꾼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 지표들을 보면 연준이 그간 우려했던 것과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고용 관련 수치가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현재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은 항상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경기를 위축시키거나 확장시키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낮은 만큼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측기관과 연준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물가 상승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선 금리를 쉽게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경제 뉴스들, 일단 중동 지역의 뉴스들도 그렇고요.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입장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연내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 커지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아직은 관망세 보이는 입장이니까요. 또 입장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동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함께 이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고요. 국채 금리라든지 금 가격은 변동을 없이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전해주는 분위기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 3천 코스피 도전하긴 했는데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코앞에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자, 그럼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래일 대비 0.1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97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 초반에 빨간불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하긴 했거든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은 좀 파란불로 마감을 하나 싶었는데 오후 2시 반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상승 전환한 이후에 막판에 힘을 조금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장중 내내 물량을 추리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 매물 추례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매물을 추례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와 조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 마찬가지로 빨간불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 장중 내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빨간불로 좀 힘을 내주면서 마감했는데요. 역시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하면서 782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 잡긴 했는데 물량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대,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대 매수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이 많이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파란불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수혜 받아가면서 그나마 네이버가 3%대 강세 받아갔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세 보였거든요. 이슈와 함께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나았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빨간불이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일단 대장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로 마감하긴 했지만 2차 전지주라든지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래도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HLB라든지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 좀 개별 이슈를 가지고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감 여러 가지로 받으면서 좀 호재 보였던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함께 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국내 특징주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 정책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했습니다. 카카오가 강세한 것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12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전략 추진에 6천억 원을, AI 기본사회 구축에 1조 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외에도 AI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 3천억 원가량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카카오는 오늘 장중 11%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9.03% 오른 6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수혜감 받아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역시도 오늘장에서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정책과 관련해서 호재를 입은 테마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최근 들어서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요, 한국은행에서 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긴 하고 또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제도화 임박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를 잡는 대로 이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 통과를 시켰는데요.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 글로벌 2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서클의 주가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요. 무려 33%대나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도 관련된 내용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규제라는 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스테이블 산업 자체를 독려하는 법안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요. 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산업이 확장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일단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상한가로 마무리 짓는 모습 나타나셨고요. 한국정보인증 6%대, 아모텍은 16%대 상승했고요. 한국전자인증은 14%대 상승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NFT라든지 보안주, 전자결제, 핀테크 같은 종목들의 테마도 역시 함께 상승을 했거든요. 앞으로 정책이 실제로 제도화가 된다면 또 한 번의 추가 상승 여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콜마홀딩스입니다.
콜마그룹 내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 콜마홀딩스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입니다. 앞서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환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는데 이번 소송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제시했습니다. 윤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주식 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면서 윤 회장이 이런 형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콜마홀딩스 9.03% 오른 17,3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콜마홀딩스 저희가 어제도 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장에서 또 정책과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던 테마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필요사 AI 관련해서 내용 나오면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가 모아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부에서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창출을 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한 건데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제 세종시에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벤처 쪽으로 이번에는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인을 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모태펀드를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AI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겠다. 또 지역에서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이 연구 개발 지원 등 여러 가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기술 탈취,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또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등 여러 금전적인 혜택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단의 금융 지원 대책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하고 또 창투사 관련주들 이에 대해서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10%대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아주 IB 투자도 4%대 상승을 하면서 또 오랜만에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이죠? 네, 스튜디오 미르가 미국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제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18일 장마감 이후 미국의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스튜디오 미르 측은 제작하게 될 작품명과 계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과거에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마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블과 협업해왔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섬세한 작화와 높은 완성도로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신뢰를 얻었으며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계약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지역은 디즈니 플러스의 서비스 국가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8년 3월 1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유보기간 종료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스튜디오 미로 29.94% 오른 4,340원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풀리지 않고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상한가 진입하긴 했는데 내일장에서도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블과 손을 잡으니까요. 이렇게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 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마블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의 아나운서분들도 이 마블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 굉장히 많은데 혹시 좀 재밌게 보신 것들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저는 사실 마블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정말요? 네, 히어로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제가 사실 마블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 그래서 사실 아는 캐릭터라고는 아이언맨밖에 없는. 유명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소연 아나운서는요? 저도 딱히 기억 남는 게 없는데 사실 마블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벤져스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어벤져스는 그래도 한 번쯤 많이 보셔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안 보셨다고 하니까 보긴 보셨죠? 네. 네, 그래서 한때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또 예상치 못한 분이 한 분 계셨네요. 네, 이렇게 마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진 아나운서가 관심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요? 네. 다시 돌아온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인물 로그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채권 시장의 흐름을 잇는 전설적인 거물 한 명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현대미술에 수백억 원을 기부할 정도로 감성적인 인물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의 제왕 혹은 채권 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프리 건들라흐입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정교한 분석력으로 시장을 꿰뚫으며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들로 늘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왔죠. 그런 그가 최근 시장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단 3단어였습니다. Sell America Now. 과연 이 경고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제프리 건들라흐는 1959년 미국 뉴욕의 에머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학과 철학을 전공하며 다트머스 대학교를 수마쿰 라우데, 즉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고 이에 예일대학교에서 수학 박사과정을 밟았지만 학문보다는 실제 숫자가 움직이는 금융의 세계에 더 매력을 느끼고 박사과정 중에 중퇴하게 됩니다. 그의 투자 커리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TCW라는 자선 운용사에서 채권 운영을 맡으며 탁월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중기 채권 펀드에서 상위 2% 안에 드는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하며 금융업계에서 믿고 맡기는 채권 운영가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2009년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진통을 겪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약 6,670만 달러의 보상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는 같은 해 오랜 동료들과 함께 더블라인 캐피털을 설립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이 몰렸고 이후 그의 회사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핵심 운용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재 더블라인 캐피털의 운용 자산은 9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건들라흐는 블룸버그, 배런스 등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명단에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수익률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들라흐는 단기적인 트렌드보다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투자자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대부분이 낙관에 빠져 있을 때 냉정하게 경고할 수 있는 바로 그 직관과 분석력 덕분에 채권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는 팬데믹 이후 미국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과도한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결국 달러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2020년 인터뷰에서는 The dollar is doomed, 즉 달러는 끝났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미국 통화와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바로 이 3단어로 말이죠. Sell America Now. 미국 자산에서 발을 빼라는 신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관세 정책은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동시에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은 점점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는 미국 주식과 채권, 달러 자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대신 금, 해외 주식, 특히 신흥국 중심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는 단순히 말로만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펀드에서도 미국 자산 비중을 많이 줄이고 금과 인도 주식 등의 비중을 크게 늘리며 자신만의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들라는 금융 분야에서는 냉철한 전략가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과 음악을 살아가는 감성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했고 2012년 자택에서 미술 작품들이 도난당했을 땐 이것을 찾기 위해 자비로 1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버팔로 미술관에 4,250만 달러를 기부하며 그의 이름을 딴 버팔로 AKG 건들라흐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되죠. 현재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더블라인 CEO로서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시장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프리 건들라흐의 이야기를 통해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긴 호흡의 시야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셨는데요. 그는 단순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는 판도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던진 단 3단어, Sell America Now. 이 메시지는 단순히 겁주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자산 배분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는 신호일지도 모르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를 통해 경제의 큰 흐름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프리 건들라흐였습니다. 네, 제프리 건들라흐 어떤 인물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가 궁금했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알아본 투자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보다는 흐름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증권사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갈등 경제와 유동성이라는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리포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미국 경제는 대내외 다양한 갈등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대내외적으로는 감세와 재정 적자 간의 경제 정책 갈등, 이민 정책에 따른 사회 갈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의 통화 정책 충돌까지 여러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는 일기 행정부 때보다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 지표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으며 미적지근한 경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트럼프발 갈등 경제의 부작용이 재정 리스크로 귀결되고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완화적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다양한 갈등 현상이 재정 리스크 우려를 자극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3분기 중 일부 갈등이 해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 갈등이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해소될 여지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갈등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즉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미국 경제가 상당 기간 갈등 경제 국면에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중을 포함한 미약한 경기 흐름이지만 물가 압력이 크게 완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당분간 추가로 확대될 공산이 높습니다. 미 연준이 아직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3분기 혹은 4분기 중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여지가 큰데요. 더욱이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는 물론 양적 긴축 정책
양적 긴축 정책도 중단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행의 행보도 글로벌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0년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한 초장기 국채금리 급등 등 금리 발작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지연시키고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또 다른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러 등 글로벌 환율 역시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 환율 수준은 어느 국가에도 불리 혹은 유리한 환율 수준이 아닌 중립적인 환율 수준입니다. 글로벌 자금을 위축시키는 환율 흐름이 아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시키는 환율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활성화 기대감 역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우호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동성 흐름의 특징 중 하나는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 등 귀금속을 제외한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주요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 경제 부진과 더불어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AI 등 기술 혁신 사이클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자금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을 선호하는 자금 편식 현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경기 흐름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국의 유동성 정책 강화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자산 시장에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런 리포트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포트 브리핑 마칩니다. 네, 오늘의 리포팅 브리핑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내용들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경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자동차 관련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아마존에서 로보택시 공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또 테슬라도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또 저 또한 기업 소개에서 지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주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자동차 관련된 주들 날아오르려나입니다. 네, 역시 자동차를 소개해 주시더니 자동차 주에 대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소연 아나운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한 줄로 오늘 장을 정리하자면 중동 긴장감에도 국내 증시는 놀랍지만 안 흔들렸고요. 뉴욕 증시는 고민 중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정말 단 한 거래일만 빼고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달 들어서